여기가 이제 이거는 IPCC랑 여기 UNFCC라는 게 이걸 규율하는 국제기구거든요. 기후변화에 관한 UN 국제협약, UN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인데요. 여기서 이제 지금 이대로의 경로고 2.7에서 3.7도 정도가 상승할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국제기구에서. 이 UNFCC가 바로 파리 협정을 이렇게 이끌어낸 UN 특별기구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2도씨 정도로 줄이는, 묶는, 그리고 1.5도, 그것 갖고도 위험하니까 1.5도로 낮추자라는 게 파리 협정에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파리 협정의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well below 2degree인데 2도씨 이하로 더 내려가도록 한다. 그거는 이제 합의문에 돼 있는데 1.5도가 되도록 노력한다예요. 저거에 왜 들어가냐면요, 섬 지역 국가들 있잖아요. 섬 지역 국가들은 지금 물이 차올라서 살 수가 없는데, 야 2도 갖고 안 되고 1.5도도 위험한데 그걸 안 나면은 합의문에 협정에 서명 못 하겠다 해서 막판에 집어넣은 겁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안 믿습니다. 1.5도로 이 산업혁명 이전 수준으로 묶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저 문서를 서명한 분들도 안 믿어요. 2도도 힘든데. 근데 그만큼 섬들의 절박한 거고요. 그 몇몇 섬들은 지금 그런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섬 주민들, 섬에 살고 있는 나의 국민들을 다른 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런 교섭이 진행 중입니다. 기후변화의 대책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미티게이션, 감축 전략이 이제 문제의 근원을 처리하는 거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CO2는 아까 저 관성 효과라고 했는데 CO2는 금방 없어지지가 않아요. 100년, 200년, 어떤 건 1000년까지도 가는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굉장히 질긴 그 기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딱 CO2를 완전히 끊는다 해도 100년 이상 더 이미 배출한 게 있어요. 그리고 대기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끊어도 네가 상대방 국가가 하면은 프리라이더 프로그램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얘기가 많이 지나갔네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건 섬 국가들이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 어댑테이션, 살아남은 적응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2도로 묶으려면은 이제 10여 년 좀 뒤인데 적어도 10기가톤 정도는 줄여야 됩니다. 근데 늘어나고 있죠, 지금. 그리고 1.5도를 정말 원한다면 절반 정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2050년이면 넷 제로.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가장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는 에너지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석탄 발전 시대는 이미 종언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이 지금 수출입은행 같은 데서 동남아 지역의 화력 발전 파이낸싱 했다가 철회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빌리티 분야에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라는 거는 꼭 전기차만 타는 게 아니고요. 화석 연료, 내연기관 차에 대해서는 시점의 문제지 다 작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CES를 좀 다녀왔는데 뭐 벤슨이 BMW니 아우디니 폭스바겐이 전부 앞에가 클린 앤 인텔리전트 모빌리티예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 현대 수소연료지 단장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들어봤더니 현대가 현 상태의 자동차 생산 및 판매 구조를 유지한다면 2035년이면 2030년인가요? 벌금만 10조를 내게 돼 있대요. 연비 강화, 뭐 이런 환경 규제 등등으로. 그러니까 10조를 벌금을 내고 살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전기차에는 조금 뒤졌지만 수소차가 돼서 상당히 막 열심히 하려는 게 뭐 인프라 문제나 등등이 많이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만,
그리고 에너지와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이제 격렬한 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건물, 이 랜드 유지라는 말은 이제 우리 농업, 그다음에 산림 이런 걸 포함하는 말입니다. 결국은 이제 도시의 변화로까지 연결될 텐데 빌딩부터는 속도가 아주 늦어요. 지금 큰 변화는 에너지와 모빌리티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다. 이걸 어떻게 더 크게 가져가느냐의 그건데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ABD입니다. 이게 비즈니스 유설 이렇게 올라갈 텐데 우리는 2.0이나 1.5도로 갖고 이렇게 꺾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아까 리스크라는 것을 극복을 하면 기회가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새로운 시장,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IPCC가 비공개로 내놓은 게 이게 30년까지 이 전환이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26조 달러 정도의 마켓 오퍼튜니티 생길 거고 한 6,500만 개 일자리가 생길 거고 또 에어 폴루션 공기 오염으로 죽는 조기 사망도 한 70만 명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충분치는 않을 겁니다만 도전과 응전이 인류의 역사였다면 그리고 리스크의 다른 면이 기회였다면은 녹색 성장은 바로 이걸 보고 가자는 거였고요. 그래서 저는 환경단체가 산업을 너무 강조했다 비판해서 산업을 나는 강조합니다. 우리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성장이냐가 중요한 거고 저런 기후변화를 적극 대응하는 과학기술, 산업, 비즈니스를 키우고 인재를 키우는 것이 우리의 어떤 지속 가능한 미래가 될 수밖에 없다. 좀 극단적인 분들은요, 그 서울대 환경대원의 어떤 교수분은 처방을 디그로스로 내놨더라고요.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자. 그래서 교수님 월급부터 마이너스로 한번 해보시죠. 그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국가 정책이 대통령이 나는 대한민국 마이너스 성장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살아남겠습니까? 절대 못 살아납니다. 현실의 세계에서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요. 다른 나라랑도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그린 오퍼튜니티를 함께 만들자고 했던 것이 사실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고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얘기가 벌써. 자, 근데 제가 이게 통탄할 일이 이겁니다. 저 다보스나 이런 선진국, 선진기업 이런들은 벌써 14년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글로벌 리스크의 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위험이 어느 정도 와 있고 이런 것들이 공유된 인식이 있습니다. 한국에 솔직히 있습니까? 한국의 리스크는 무엇입니까? 없어요. 그런 맵이. 그냥 각자의 견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과 전문가들 분들을 통해서 한국의 5대 리스크는 이 정도가 된다라고 보는데 두 개는 메가 리스크입니다. 한국이 이제 에너지의 96%를 수입하는 국가로서 기후변화의 속도나 폭도 평균 2배 가까워요. 북한은 더 합니다. 그래서 이게 메가 리스크고, 그 다음에 인구 변화 리스크, 클라이밋 체인지와 데모그래픽 체인지. 한국만큼 빨리 고령화되는, 올해가 벌써 인구 감소가 시작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0년 정도, 제가 저 SBS에서 미량 리포트 할 때 첫 주제가 인구 변화였어요. 고령화 쇼크.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5년 빠르고요. 2004년인가 했을 때. 몇 년 전에 정부에서 예상한 것보다도 지금 한 10년 빨리, 굉장히 빨리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 변화나 기후 변화는요, 체감이 잘 안 돼요. 진짜 큰데 체감이 잘 안 돼요. 저거는.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미세먼지는 체감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이미 와 있는 리스크, 니어 리스크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경제가 이제 성장 엔진이 좀 꺼져가고 있고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데 불평등 지수 자체는 상대적으로 양호될지 모르지만 한국은 일종의 계급화되고 있습니다. 흑수저나 뭐 이거는 이념 좌우 진영을 떠나서 사실 지금 한번 넘어지면요 일어서기가 대단히 어렵고
좋은 교육의 채널을 타지 못하면 옛날처럼 개천에서 용나기가 진짜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보수 정권에서 일을 했습니다만 저 불평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기회가 있으면 되는데 사다리는 누군가 지금 많이 치웠다고 생각을 해요. 다 체감하는 거죠. 그다음에 한반도 리스크에 뭐 더 말 안 해도 되겠죠. 이거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리스크입니다. 뭐 일본도 옆에 있지만 그 리스크가 더 복합적이고 중층적이에요. 다른 나라에 이런 건 리스크가 없잖아요. 근데 이 리스크를 키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것을 메타 리스크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정치 리스크인데 한국의 정치는 대체로 리스크를 키워왔습니다. 문제를 더 키우고 갈등을 더 그래서 제가 요걸로 국회에서 한 2년 전에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키우고 계십니다. 막 박수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얘기하면 정치하시는 분들은 화 안 내세요. 그러니까 내가 정치를 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이런 점에서 상당히 우리가 심각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지 못하는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근데 비단 정치 리스크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국가가 영국도 지금 브렉시트 갖고 하는 거 보십시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심한 것 같아요. 정권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다 바뀌니까 이런 메가 리스크에 대한 중장기 전략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은요 3년 넘어가는 건 이제 안 다뤄요. 3년 넘어가는 정책은 아예 안 다룹니다. 그거 했다가 적폐를 몰릴 거고 아니면 도태되거나 딱 이 정권에 해당되는 얘기만 하고 나머지는 건성건성합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삼성전자가 1년 뒤 2년 뒤 제품만 몰두했으면 여기까지 못 오죠. 중국은요. 제가 중국에 관해서 꼭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 100년의 마라톤입니다. 그게 뭐냐면 마오쩌둥이나 주은래가 공산주의를 위해서 중국을 한 게 아니고 몰락한 중국을 다시 살리려고 공산주의를 한 거라는 거고요. 중국이 이제 2049년인가 되면 이제 공산당 100주년 되면서 건국 100주년이 되는데 세계 제1위의 국가. 중국 사람들은 그 The Rise of China 그러면 싫어합니다. 컴백이지 왜 우리가 라이스냐. 그걸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 지금 미중 갈등도 본질은 군사 기술까지도 미국하고 이제 막 경쟁하려고 오는 첨단 기술까지도 오는 것을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본질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이 뭐 인권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중국은 정말로 중장기 전략을 갖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인력, 지도자들이 축적이 되고 있고 10년 뒤에 뭘 한다라는 것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중국하고 상대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중장기 전략은 한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지도부는 시진핑 같은 경우 5년간 이제 연습했죠. 부주석으로. 지금 10년 플러스 알파를 할 거 아닙니까? 집단 지도 체제로서 계속된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방에 쫙 내려가서 일선의 행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거기서 통과를 해야 돼요. 뭐 하여튼 그래서 과연 한국이 이러한 리스크를 설령 알고 한데도 문제 해결 능력이 있을까? 저는 이게 좀 제일 걱정입니다. 자, 요거는 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녹색 성장 제가 미래 비전 비서관 할 때 여러 가지를 쭉 들여다봤는데 한국이 진짜 한번 어드레스 해야 될 영역이 바로 기후 변화라고 생각을 했고 기후 변화라는 걸 제대로 좀 한다면은 우리가 그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고 특히 중장기적인 경제 체질의 변화는 물론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 이거 한 장으로 제가 몇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녹색과 성장이라는 원래 서로 상충되는 말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남이 안 간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실제로는 저게 2008년 8월에 발표가 됐고 실제로 치면은 저걸 구현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라는 거는 한 3년 남짓입니다. 그래서 이제 녹색은 이제 좌파 진영이 좀 선호하는 거고 성장은 우파가 선호하는 어떤 그 관점이고 녹색 성장은 이제 그러면서 좌우를 좀 뛰어넘고자 노력을 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면은 또 흔들리기 때문에 좀 제도화하는 노력을 꽤 했어요. 그래서 5개 법을 만들었습니다. 녹색 성장 기본법을 만들었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배출금 거래제법을 만들었고 또 기능법으로서는 스마트 그리드, 녹색 건물, 녹색 물류 그 5법이 정권 2개 그대로 있습니다. 활발하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 법적 토대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6개의 G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제 GGGI라는 지금 반기문 총장이 의장으로 가 계세요.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라는 게 있고 이게 이제 2021년부터는 1,000억 달러의 그 파이낸스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될 녹색 기후 기금. 우리가 독일을 누르고 한국에 유치를 했죠. 그다음에 녹색 기술센터. 결국은 이 기술이 녹색과 성장을 같이 가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이게 이제 앞으로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겸하게 될 겁니다. 따로 출발을 했다가 합치게 될 거고. 이거 하나의 사례로서 이제 카이스트에 요거를 이제 그린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렀고요. 요거는 이제 사람을 키우는 이제 많은 대학에서 고등교에서 이걸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7기까지 뽑았는데 그래도 다 각 분야에 잘 진출하고 있습니다. 요거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근데 뜨거운 정부의 사랑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MB가 했던 건데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영국에서 독일, 프랑스가 기후변화 협정, 파리 협정 체결하면서 만든 법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불어를 잘 못하지만 La loi sur la croissance verte,인가 그래요. 녹색 성장법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녹색 성장법이에요. 2015년에 만든 법이. 영국이 그 에너지 전환하면서 붙인 제목이 전략이 클린 그로스 스트래티지예요. 실제로 그린 그로스하고 많이 그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중국이 가져가는 전략이 생태 문명과 로우 카본 그린 디벨롭먼트입니다. 중국이 지금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와 전기 자동차 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저 북경은 북경 자체는 이제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서울보다 낫습니다. 그 시진핑 주석이 직접 지휘한 거예요. 다만 우리한테 문제는 공장을 다 서해에 배치를 해가지고,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동해고 우리 쪽에는 계속 바람이 불면 거기 원자력도 많이 할 거고요. 계속 우리 쪽으로 북경은 깨끗해졌어요. 네, 그래서 이게 원래 국제기구는 강대국만 만들다라는 게 제가 국제정치 경제학 한 사람으로서 레짐 시오리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겨가는 과정에 만든 게 나토를 만들었고요. 경제 수도로서 IMF 세계은행으로 만들어진 브레튼 우드 체제를 만들었잖아요. 군사 경제의 국제적인 레짐을 만듭니다. 일본이 전쟁 패전했던 날 미국한테 이렇게 잘 해가지고 아시아는 우리 뒷마당입니다. 형님 해가지고 만든 게 ADB입니다. 일본의 본부가 있지는 않지만 마닐라에 있죠. 근데 설립 이래 지금까지 총재를 일본 사람이 계속 하고 있어요. 중국의 컴백이 중국이 하면서 만든 게 뭡니까? AIB입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한국은 이제 2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외국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보의 미덕으로 봐야 됩니까, 이거? 아니면 지난 정권에서 한 거니까 꼴보기 싫어서 그런 겁니까? 이거는 이런 거는 좀 뭐 하는 건 아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정권을 초월해서 국가가 만들어낸 국제사회 레짐은 자꾸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래요. 이게 밖에서는 미들 파워라 한국 같은 중국가 어떻게 국제적인 레짐을 형성을 했느냐라는 게 굉장히 화제인데요. 우리는
더 재밌는 건요, 이 네 가지 기구가 뭐로 수렴하고 있냐면 그린 인프라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이 잘 조성되면 지금 논의되는 게 몽고하고 이런 것들을 동북아 프로젝트를 우리가 주도해야 되는데 뭐 몽고로 이어지는 친환경 프로젝트도 있고 몽고의 태양광 풍력 자원이 굉장히 좋거든요. 재생에너지를 전력망을 연결해서 가져오는 게 있고 더 좋다면 북한 이런 비핵화 논의 같은 게 의미를 갖고 진전된다면 이런 것들을 이런 국제기구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기구, 그 다음에 월드뱅크까지 해서 세계 인프라는 지금은 그린 인프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것들이 바로 20조 달러 넘는 규모의 대형 시장이 생긴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건 이제 근데 이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 이게 4차 산업혁명하고 아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10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에너지가 바뀔 때마다 경제가 바뀌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무 떼어서 쓸 때랑 석탄 뗄 때랑 석유, 가스, 전기 할 때마다 경제가 확 바뀌고 이 자리가 싹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동수단, 걷다가 자전거 있다가 자동차 있다가 비행기 있다가 쭉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활자 시대. 윤세민이 나오니까 그 성직자들이 권위를 확 잃어버렸잖아요. 성경책에 나온 얘기랑 직접 잃어보니까 목사님 얘기랑 틀리잖아요. 그게 이제 텔레비로 내려오고 소셜미디어로 내려왔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 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고 노동의 종말을 쓴 리프킨이라는 사람인데 이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에너지가 재생에너지나 클린 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죠. 자동차도 이제는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 변화하고 있죠. 그 다음에 5G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4G만 해도 저는 충분하거든요. 5G는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사물끼리 커뮤니케이트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 사물 중에 해당되는 게 에너지, 전력망이 있고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다 서스테이너빌리티를 향한 흐름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기술이. 그걸 저는 그린 빅뱅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거 맥켄지랑 조사를 해봤는데 이거 업데이트가 좀 필요한데 3년 전 자료인데 2000년까지 1조 달러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제주가 지금 선도적으로 하는데 좀 더 국가적으로 밀어줘야 되는데요. 제주가 특별한 자치 지역인데 이미 제주도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한국의 전기차의 30% 이상이 제주도에 있어요. 15,000대. 2030년까지는 이제 35만 대 이상 전부 다 이 클린 차량으로 가겠다는 거고, 그 재생에너지 불모지되는데 벌써 15%가 재생에너지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것좀 예.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재생에너지 따로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뉴 에너지, 뉴 모빌리티, 뉴 커뮤니케이션. 이 스마트 그리드는요. 제주도에 한국이 세계 최대 규모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올라갔는데 박근혜 정부 와서 예산을 다 올킬 시켜가지고 좀 스톱됐다가 다시 지금 일어나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나고 있고, 이거는 요 관점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다 연결되면서 움직이고, 현대자동차가요 에너지 회사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모빌리티 회사가. 그리고 KT는 이미 에너지라는 큰 사업이 이미 진출해서 상당히 가고 있죠. 산업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싱귤레리티입니다. 이게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제일 높이 평가하는 분이 레이 커스웨일이라는 분인데, 이 싱귤레리티라는 말을 만든 분이에요. 이 특이점. 이 사람이 얘기하는 특이점은 기계지능이 인간지능을 초월하는 그 어떤 시점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40년, 50년 이런 게 있습니다만, 이게 X분의 1로 이렇게 수렴하게 될 때 그 가치가 무한히 커지는, 그러니까 지금 기계지능이 이런 그 기하급수적인 그 향상을 보이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제일 빨리 올 것 중에 그 에너지와 모빌리티를 손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를 보여준 게 저는 이제 알파고, 이세돌과 한 알파고. 이제 알파고 스스로 학습 능력이 바로 똑같은 그 싱귤레리티 커브를 보이고 있죠.
이게 이제 특히 이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혁명으로 연결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프트뱅크가 에너지 사업에 진출을 했거든요. 소프트뱅크는 사물 인터넷이 신경계통이라면 전력망과 연결된 그 쌍방 커뮤니케이션은 그걸 흐르는 더 훨씬 더 촘촘한 그 무엇이 될 것이다. 예, 이게 저 손정희가 지금 저 사우디 왕세자 및 중국하고 해서 추진하려는 글로벌 에너지 인터커넥션의 본질입니다. 즉, 제 말씀은 기후변화가 아주 엄청난 도전이지만 이걸 파헤쳐 나가면서 또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기업과 조직과 사람, 국가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승자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너무 산업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환경 근본주의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우리 경제로 끌어들이자는 거고요. 더 근본적인 분은 에콜로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간은 하위로 물러나야 되고 상위에 같이 둬야 된다. 저는 고상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근데 실현하기는 어렵다. 제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아주 높은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미세먼지하고 기후변화는 소스가 거의 같아요. 공장에서 생산되죠. 자동차에서 생산되죠. 에너지 발전에서 생산되죠. 그 다음에 이 농업, 축산, 메탄과 같은 소스가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40에서 60, 또 그 이상으로 보는 경우 있지만 국외 요인이 있고, 국내적으로는 저는 역시 디젤 차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질소 산화물 같은 게 디젤 차량이 등장하면서 질소화 산업이 고압으로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2차 생성 물질이라는 게 전혀 없었던 거거든요. 제주도의 미세먼지가 왜 한라산에 안 보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국 바람이 있고요. 제주도는 공장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SUV 디젤차는 많이 생겼거든요. 그게 질소산화물이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그랬고, 중국, 그 다음에 중국이 한 40, 북한이 훨씬 더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북한의 연료나 여러 가지 기반을 보고 그 근접성 등등을 보면, 그다음에 몽골, 러시아, 어떤 국외 요인이 상당히 큰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밀한 데이터 세트를 아직 못 구축을 했어요. 특히 중국이 납득할 만한. 중국이 납득하려면 데이터도 정교해야 되지만 제3의 국제기구가 야, 내가 서드 파티로서 해보니까 제가 몇 년 전부터 그걸 좀 촉구를 했어요. 그 예를 들자면 오스트리아에 있는 이아사와 같은 이런 국제기구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잘 몰랐던 변화입니다. 이 기후 변화로 해서 바람의 색이나 바람의 길이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초당 한 4m 정도 불던 바람이 지금 2m 정도. 바람이 딱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저런 나쁜 공기가 몰려와서 쑥 지나가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거죠. 이건 전혀 없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대로는 문제가 안 풀린다라는 걸 보여주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먼저 와서 알려주는 전령과 같이 저는 생각을 하고, 반기문 총장께서도 그 직을 수락하신 거는 바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상관성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파리 협정을 만드신 또 SDG를 이끌어내는 입장에서의 책임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형식적인 역할을 자칫하면 그칠 수도 있어요. 드리고 싶은 말, 국내의 경제 정책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국내 에너지 정책이 많이 바뀌어야 되고 교통 정책이 바뀌어야 되고 함께 변화가 돼야 돼요. 저는 멋진 말을 사실 문길주 미세먼지 특위원장이 하시는 말씀인데 김 사장님도 그 말, 우리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거든요. 내치와 외치가 같이 움직여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또 특히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세계 온실가스 제일 많이 내뿜는 국가들 바로 옆에, 한국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다면성을 갖고 있고 여기서 국제적인 역량, 저런 국제기구도 잘 활용해야 될 텐데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환경 보호 프로그램 끝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인류의 어떤 문명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이때 문명은 지구라는 것과 같이 갈 수 있는 플래닛 컨셔스 문명이 필요한 거고, 정치하시는 분들도 뭐 아주 굉장히 큰 것도 좋지만 이 생활 세계가 진짜 정치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하버마스라는 그 독일 철학자가 이 근대성의 위기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위기를 생활 세계에서 풀어나가려는 좌우를 넘어서는 정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국가 기후변화는 범지구적인 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주체는 국가잖아요. 근데 국가는 글로벌한 협력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국가끼리 경쟁하고 자국 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태생적인 속성 때문에 국가 주도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세계의 시민적인 태도, 과학 기술, 그리고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가버넌스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그래서 제가 이게 미세먼지를 사소하게 보시지 말고 하이 폴리틱스 어젠다로 봐야 된다라는 글을 뭐 특임각 구성하기 전에 제가 발표를 한번 썼던 글입니다. 이걸 보고 하신 건 물론 아닙니다만, 미세먼지라는 건 굉장히 고차원적인 대통령이 마땅히 챙겨야 될, 헌법적인 관점에서 챙겨야 될 영역이다, 이런 겁니다. 끝으로는 이겁니다. 저는 이제 죄책감 비슷한 걸 갖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문제는 젊은 사람일수록 피해를 더 많이 볼 수가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점점 더 심해지는 문제 속에서 노출이 되는 것은 젊은 세대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목소리를 내게 그런 활동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우리들의 미래에서 아주 작은 규모지만 보이스 프롬 더 영 해가지고 그 대학생들한테 이 교육을 시켜서 대학생들은 초등학생한테 이런 것들을 알리는 교육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소초구청하고도 좀 하려고 해요. 이건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이거는 세대 정의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단적으로 보여준 게 그 스웨덴의 그 100개국 이상의 휴학 동맹을 이끌어낸, 예, 이거 영상은 뭐 다 아실 테니까 하고, 노벨 평화상 후보래요. 저 친구가 마땅히 그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왜 공부를 하느냐, 미래에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래가 안 보이는데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힘을 가진 어른들이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도 더 신경 써주세요, 그겁니다. 그래야 자기도 공부를 하는 게 의미가 있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살아갈 미래가 너무 지극히 정당성 있는 목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심지어 미래를 뺏어가 놓고, 이게 이제 지속발전이라는 게 우리들의 미래가 사실 지속발전 리포트의 보고서 제목입니다. 근데 지속발전의 정의를 아주 쉽게 내리면 기성세대가 미래 세대한테 폐해를 끼치지 않은 거예요. 정확한 거는 기성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음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것. 아주 쉽게는 우리 애들한테 폐 끼치지 않는 게 지속발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앞으로 정치를 이끌어갈, 제가 그래요. 지금 무슨 좌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게 뉴 폴리틱스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곤 합니다. 좀 더 크게는 호모사피엔스의 숙제는, 이게 유발 하라리 얘기인데, 이제 좀 국가를 좀 넘어서서 호모사피엔스가 등치도 작고 머리도 더 좋은 네안데르탈을 이겼던 이유는 협력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협력해서 사냥도 하고, 협력해서 이 방어도 하고, 뭐 이 갈등 속에서도 그래도 인류 호모사피엔스는 협력해온 그게 있어서 생존 비결이었는데, 이제는 좀 지구촌 차원에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